경험을 디자인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고요. 제목에 이제 알고리즘 디자인 경험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알고리즘 경험이라는 게 굉장히 낯설잖아요. 그래서 그 설명을 조금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에 있는 그림, 아침에 이제 커피숍에 딱 들어가요. 문을 열고. 내가 입도 떼기 전에 그 점원이 준비된 나를 위해 만들어진 커피를 딱 주면서 손님이 주문하지 않은 딱 그 스킨 밀크 라떼입니다 라고 이제 주는 거죠. 그럴 때 나는 이거를 받아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게 맞는 건가 틀리는 건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쌓아놓고 또 인공지능 머신러닝 기술이 굉장히 발달하게 되고 우리는 이런 경험을 굉장히 많이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주변에 점점 많아질 거란 말이죠.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과연 우리가 디자인할 건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알고리즘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알고리즘을 제일 처음 언제 접하게 됐을까 생각해 보면 보통 이제 프로그래밍을 간단하게 배울 때 그때 이제 접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문제 해결을 이렇게 나름의 작은 이제 스크립트로 절차를 이렇게 쭉 쌓아놓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이제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규칙들, 조건들,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것들이 이제 알고리즘인데, 그 알고리즘이라는 게 사실은 이렇게 꼭 프로그래밍 도메인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십계명 같은 것도 하나의 사회를 구성하는 알고리즘이기도 하고, 또 헌법도 하나의 컨스티튜트, 인스티튜트를 만들기 위한 알고리즘이에요.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알고리즘적으로 정의를 내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알고리즘이라는 건 결국은 이제 규칙과 통제에 대한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제 알고리즘은 저쪽에 있는 거, 사회는 사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왔죠. 근데 이제 컴퓨터가 많이 확산이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을 배우고 소프트웨어를 이제 인터랙션을 하고 이러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이제 알고리즘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친구들하고 밥 먹고 나서 엠빵을 이제 식대를 나눈다든지 그렇게 할 때 누구는 내면은 어떻게 하면 빠져나가도 되고 기타 등등 이런 거 할 때부터 시작해서 작은 조직을 만든다든지 이럴 때 과거와는 조금 더 다른 그 어떤 조건문 아니면은 어떤 루틴 반복 혹은 어떤 상황에 대한 이런 규칙들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반면에 이렇게 이제 굉장히 우리가 이제 알고리즘을 닮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알고리즘 자체도 굉장히 고도화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덧셈 뺄셈 하는 것부터 시작하지만 이제 검색을 할 때 그 수많은 검색 결과들을 어떤 순서로 나열할 건가, 그 다음에 내가 1시간 만에 페이스북에 들어왔을 때 그 사이에 있었던 50개의 포스트를 어떤 순서로 보여줄 건가, 또 증권 거래 같은 거를 할 때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을 할 때 어떤 순서로 할 건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인공지능 루틴을 써가지고 사진에서 객체를 어떻게 읽어낼 건가,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고도화된 알고리즘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알고리즘이 복잡화되면 이제 블랙박스화가 된다고 그래서 이제는 그 내부를 알기는 어렵고 우리는 그것의 이제 결과만 이렇게 보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군데군데 이제 네 거리마다 이제 한 군데씩 있게 되면은 이렇게 쭉 가면서 계속 그런 알고리즘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사회는 굉장히 알고리즘적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러면 좀 억지스러운가 이런 생각을 좀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모멘트들을 몇 개를 좀 찝어왔어요. 택시를 잡으려고 요즘 길거리로 나가기보다는 카카오 택시를 쓸 텐데 카카오 택시에다가 앱을 열고서 목적지를 넣고서 호출을 누르는 순간 빙글빙글 돌면서 이제 알고리즘이 돌아가고 몇 초 뒤에 이제 기사 배정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나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기사가 나하고 목적지가 맞았을 때 되는 알고리즘이 돌아가 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이면에는 평점이 높은 기사, 그다음에 평점이 높은 고객, 그다음에 그들의 경로, 향후 경로, 이거를 계산한 알고리즘으로 매칭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이면에는 카카오 택시가 돈을 가장 많이 버는 기사들을 가장 잘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매칭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택시를 잡을 때 우리는 이게 굉장히 그냥 가까운 거리에 기사를 배정한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굉장히 복잡한 알고리즘이 돌아가고 그다음에 우리는 그거를 뭐 그 결과를 수용하기도 하고 뭐 거부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살게 되겠죠. 뭐 알고리즘 모멘트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순간들을 이제 문득문득 부딪히게 되겠죠. 음악 얘기를 해보자면 과거에 우리가 음악을 듣는다 아니면 뭐 영화를 본다 이런 거는 LP판을 사거나 CD판을 사거나 음원을 사서 이런 폴더나 캐비넷에다가 분류를 하고 플레이리스트를 정렬을 해서 뭐 아이유의 반편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서 우리가 이제 들었단 말이죠. 근데 요즘 스트리밍 음악을 들으시고 여러 가지 추천 서비스들을 쓰시는 분은 검색을 하거나 뭐 이걸 찾아가지고 음악을 듣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대부분 저녁 퇴근 무렵에 듣기 좋은 음악, 뭐 아침에 듣기 좋은 음악, 봄이 돼서 듣기 좋은 음악, 뭐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내 기록에서 나오는 음악 이런 것들을 듣는단 말이죠. 사실 우리가 뭐 분류를 하고 정리한다는 거는 우리가 인식하는 세상을 정리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식이고 이 정리는 사실 나를 구축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에요. 나의 취향을 이렇게 빌드업하고 근데 이걸 이제 통으로 기계에다가 맡기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거 고르거나 할 수 있는 거는 뭐 마음에 안 들면 리프레시를 해가지고 한번 다른 걸 볼까? 뭐 이 정도? 이런 거죠. 데이팅 서비스들이 또 굉장히 많을 텐데 그 중에 틴더는 조금 더 유니크한 것 같아요. 틴더는 인터페이스가 일단 재미있다고 계속적으로 이제 이성을 보여주면은 왼쪽 오른쪽으로 페이크 잇 덤프 잇 하면서 이제 계속 고르잖아요. 근데 틴더가 다른 서비스하고 조금 다른 거는 굉장히 그 인터랙션이 짧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제 이성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상형 월드컵 하듯이 그렇게 됐을 때 사실은 틴더는 짝짓기 회사는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의 이성 취향을 엄청나게 많이 획득하는 회사인 거죠. 그리고 이것들을 사용할 때 한참 사용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는 이상형이 누구라고 생각했는데 뭐 예를 들면 조인성이라고 생각했는데 틴더에 의해서 등장하는 사람은 조인성과는 다른 사람. 그래서 나도 모르는 나의 취향 같은 것들을 발견할 때 그때 약간 디지털 거울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를 발견할 때 되게 괴이한 모먼트를 만나기도 해요. 알고리즘이 굉장히 잘 분석을 해서 이런 걸 잘 파악을 해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쓰거나 음악을 들을 때 어떤 특정 컨텐츠들을 이렇게 보여줄 때 그런 나도 표명하기 어려운 나의 취향 같은 것들을 나타내는 순간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앞에 보여드렸던 서비스들이 굉장히 어떤 구석에 있는 서비스들이 아니라 많이 있는 서비스들이고 그리고 이런 서비스들과 유사한 수준의 서비스들이 많이 있다는 거는 우리가 알고리즘 경험을 사실 많이 하고 있는 거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까지는 알고리즘이 많이 확산되고 알고리즘 사회가 돼가고 있고 그런 모멘트들이 많아진다 얘기를 드렸고 그럼 이제 알고리즘 경험은 뭐냐라고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뭐 보안, 정렬, 뭐 판단, 추천, 검색 이런 알고리즘들이 쫙 돌아가서 사용자에게 이제 어떤 값을 제시를 하죠. 그럼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당혹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혹감도 당혹감이지만 그거에 대해서 또 사람들은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왜 추천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얼추 비슷하긴 한데 이걸 내가 지난주에 많이 들어서 그런 건가? 아니면은 이게 요즘 뜨는 거여서 그런 건가? 아니면은 뭐 이거를 내가 음악에서 이렇게 봤는데 내가 다른 쪽 검색에서 이거를 많이 두들겨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건가?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 이유에 대해서 해석까지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추천에서 오는 당혹스러움, 그리고 그 원인을 포착하려는 것, 그리고 해석하려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합쳐져서 알고리즘 경험을 만들어냅니다. 알고리즘의 결과를 갖다 사용자에게 제시하고, 그다음에 사용자는 그거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하는 것들을 과거에는 이제 인터페이스로 말을 썼는데 이런 기술 철학하시는 알렉산더 갈로웨이라는 분은 인트라페이스라는 표현을 좀 써요. 두껍고 끊임없이 생성되고 한 장이 아니고 그리고 그게 어떤 화면에 나타나는 것보다는 그 이면에 있는 정치적인 것, 정책적인 것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것 이런 것들을 인터페이스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알고리즘 시대에 저거를 만들어야 되는 거는 인터페이스이고 그 정책과 상위적인 것들을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인터페이스는 일종의 뭐 기술적으로 말하면 템플릿일 수도 있어요. 뭐 상황이 데이터에 의해 가지고 끊임없이 보이는 것이 달라지는 그런 거일 수도 있겠죠. 뭐 페이스북 첫 번째 화면처럼 포스트들을 어떻게 나열할 것인가 기술적인 템플릿은 있지만 그 내용은 끊임없이 변한다든지 뭐 이런 거일 수 있어요. 유튜브 화면처럼 화면 자체에 템플릿은 있지만 그 내용들이나 뭐 제시되는 방식들은 뭐 그때그때 바뀐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
인터페이스와의 인터랙션은 조금 다른 거는 이게 뭐 계산기를 누르는 것과는 좀 다르다는 거죠. 결과를 제시하는 방법도 조금 다르고 내가 그거를 골라낼 때 어떤 원하는 결과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나는 서서히 이 알고리즘이나 이 속에 있는 데이터들을 뭔가 길들여가는 테이밍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주고받는 관계에서 그거의 이제 인터액션한 거와는 조금 다른 프레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 제시하는 것과 길들이는 방법 이거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리즘 결과를 제시한다라는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어떤 추천 알고리즘을 돌리거나 검색을 이렇게 쭉 돌리면 머신러닝이나 이런 기계가 뱉어내는 거는 왼쪽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대략 내가 어떤 영화를 봤을 때, 뭐 포레스트 검프를 봤을 때 그것과 유사한 영화는 뭐 있어 원더풀 라이프, 시티 라이트 그러면서 값들이 4.83, 뭐 4.33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저거를 이건 좀 읽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좀 읽기 쉽게 시각화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들로 이제 제시를 하는데 그거를 보통 이제 도큐멘트 서로게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뭘로 제시할 건가 뭐 그런 분야가 있어요. 검색 결과를 뭐 페이지 타이틀 달고 뭐 URL 보여주고 뭐 그런 것들을 골라내는 것들을 이제 도큐멘트 서로게이션 도큐멘트를 대표하자. 뭐 아니면 뭐 결과를 뭐 상징하자 뭐 이제 이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고서 그다음에 이제 UI 패턴들을 이렇게 쭉 달면은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인터페이스가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저 인터페이스에는 저거 말고 또 다른 장치들이 존재를 합니다. 혹은 이제 장치라고 보기는 이제 고민사항이 두 가지가 존재를 해요.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는 투명성이에요. 그게 얼마나 그 원리나 과정을 설명할 거냐. 아마존에서 책을 샀는데 또 다른 책을 추천할 때는 당신이 산 책들과 주제가 비슷해서 아니면은 저자가 비슷해서 아니면 당신 친구들이 샀기 때문에 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것들은 굉장히 설명적이에요. 근데 설명적이지 않은 경우도 존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프리엠션이라는 거는 뭐 프로액티브, 뭐 선제성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데이터를 분석해서 과거를 그냥 해석해주는 정도로 끝날 거냐 아니면 지금 당장 현재의 선택에 영향을 줄 거냐 아니면 미래의 어떤 행동을 유도할 거냐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선제성을 얼만큼 가져갈 거냐 뭐 이제 이런 두 가지 고려 요소가 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투명성을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왼쪽에는 아마존 책 추천인데 방금 설명드린 대로 왜 이게 추천이 됐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가 그거를 판단을 하거나 고를 때 조금 도움이 되는 거죠. 그 중간에는 인스타그램에서 피드가 뜰 때 이거는 당신 친구가 봤으니까 뭐 당신이 뭘 봤기 때문에 그러면서 뜨는 것들이 그런 설명성을 조금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인스타그램에서 저걸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는 거죠. 페이스북은 저런 게 없으니까. 그런데 저게 어떤 인스타그램의 사진이라는 특성 혹은 그 소사이어티의 특성 이런 것 때문에 유효하기 때문에 이제 붙여놓은 걸 거예요. 앞에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애플 사진에서 추억입니다 라고 보여주는 건 정말 뜬금포예요. 이거는 예측하기 어려워요. 물론 사진이라는 것 자체가 구조적이지 않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뭔 조합을 만들든 사람들은 판단하기 어렵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배경이나 설명을 붙일 법도 한데 안 붙여요. 이거는 할 수 있느냐 안 하느냐보다도 그런 결정을 내려서 저렇게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투명성의 논의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선제성인데 그 페이스북에서 과거의 포스트들을 쫙 분석을 해서 3년 전쯤에 당신 포스트 중에는 이게 제일 인기 있었고 그러니까 한번 끌올 해보시지 않을래요? 라고 이제 딱 제시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과거의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현재의 어떤 뭐 행동을 약간 이제 유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과 달리 조금 미래지향적이라는 거는 사진을 분석을 했는데 사진에 등장인물이 누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과 이 사진을 공유를 한다든지 공유 앨범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내가 그 칼렌더에 넣지 않은 스케줄인데 시간이 다가옴에 따라서 1시간 반 정도 걸릴 것 같으니까 지금쯤 출발해야 된다고 자리를 뜨세요 라고 얘기한다든지 이런 건 약간 미래 행동에 대한 유도죠. 그래서 이걸 분석을 해서 이게 이제 어느 시점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라는 축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모든 데이터를 쌓아놓고 데이터 분석하는 거에 큰 그림 중에 하나는 이 예측력이에요. 그래서 예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되게 조심스럽게 과거나 현재를 많이 하지만 향후 컴퓨팅이나 우리들이 만들어야 될 거는 그런 미래적인 그런 것들을 어떻게 녹여내느냐에
이슈일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마존이 특허를 낸 그 Anticipatory Delivery 특허는 예측 기반의 이제 사전 혹은 미리 배송은 이렇게 작동이 되죠. 소비자들이 어떤 것들을 많이 주문을 하면 그러면 소비자가 버튼을 누르기도 전에 중간 배송지로 물건을 미리 보내놓는 거죠. 그럼 사용자는 휴지 한 박스 구매 이러면은 2시간 만에 배달이 되는 거죠. 이게 하루가 걸릴 것들이 2시간 만에 배송이 된다는 건 엄청난 경험의 변화인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작동을 하고 물론 100개를 보내놓으면 그 중에 뭐 7, 80개만 주문이 벌어지고 40개는 창고에 그냥 쌓이거나 반송이 될 확률도 있지만 이 선제에 의한 고객 경험의 개선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 기반의 이런 예측성을 확보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용자들은 또 알고리즘의 결과에 어떻게 대응할 거냐라는 건데 이런 이미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야수를 길들이는 뭐 모습과 비슷한 거죠. 이게 내막도 알 수 없고 덩치도 크고 블랙박스화가 되어 있는 것들이 찔끔찔끔 결과를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내가 다 뜯어 고칠 수도 없고 그냥 당근과 채찍으로 약간씩 유도를 해서 나에게 맞는 거를 유도하는 그런 거는 길들이기, 테이밍이라는 표현이 적절할지도 모르겠어요. 길들이기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명시적인 방법입니다. 별점을 주거나 라이크 버튼을 누르거나 이런 것들이 이 시스템을 효율화하는데 고도화하는데 엄청난 장치예요. 우리는 라이크를 누르는 게 친구에게 나의 호감을 표시한다고 보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페이스북을 위해서는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는 거죠.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서. 이렇게 누르는 동작도 있는 반면에 암묵적인 것도 있어요. 내가 이제 어떤 것들을 플레이를 한다든지 아니면 플레이를 하다가 중간에 멈춘다든지 뭐 건너뛴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암묵적으로 사용자의 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시스템을 트레이닝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시스템은 손 놓고 그냥 사용자가 고전적으로 반응하는 것들을 기다리고 있느냐? 그럼 그렇지 않아요. 암묵적인 거나 묵시적인 거에도 여러 장치들을 놔서 사용자들이 암묵적인 행동이 어떤 건지를 이제 파악하는 그런 인터페이스를 이제 구성을 하죠. 명시적인 피드백의 그 긍정적인과 부정적인 것들을 좀 나눠보면 긍정적인 피드백이 이제 라이크 같은 건데 현재 상태가 좋아, 추천이 좋아, 이런 게 괜찮아 라고서 이제 표시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거는 보통 뭐 광고 같은 데 이제 많이 쓰이기도 하는데 어떤 광고를 제시했을 때 난 이거 싫어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방법이겠죠. 예를 들어서 보면 넷플릭스에서 이렇게 추천을 하면 저 재생을 한다는 거는 묵시적인 거예요. 반면에 내가 찜을 한다든지 뭐 좋아 싫어를 표현하는 건 명시적인 게 되겠죠. 애플의 뮤직 인터페이스가 4년 전에 한번 확 바뀌었는데 인상적인 부분은 요 플레이 버튼 왼쪽에 있는 버튼이에요. 이게 전통적인 오디오 인터페이스 같으면은 포워드 반대쪽은 뭐 백워드가 되겠죠. 근데 이게 페이보릿으로 바뀌는 거죠. 저거는 명시적인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는 창구가 되는 겁니다. 반면에 포워드 버튼은 다음 곡으로 넘어가는 컨트롤러이기도 하지만 이 스킵을 어느 시점에 하느냐에 따라서 네거티브 피드백을 묵시적으로 받는 장치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인터페이스가 과거에는 컨트롤러였어요. 전통적인. 하지만 지금은 이 피드백을 받는 길들이기를 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리프레시라는 버튼도 사실 추천을 한 거에 대해서 판을 계속 갈아엎는 그런 또 하나의 장치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의 서비스를 만들 때 이 알고리즘 경험을 어떻게 디자인할 거냐 이런 고민이 생깁니다. 저희가 여러 사이트나 아니면 여러 서비스들을 이제 분석을 해서 보면은 일단은 최상위에는 서비스 철학이 존재를 해요. 이 서비스가 어떤 식으로 사람들에게 전달이 될 것이며 그 밑에 약간 상위에 있는 투명성, 선제성, 길들이기, 뭐 기타 등등 몇 가지 이제 알고리즘 경험에 관한 어떤 원칙들이 존재를 하고 그 밑에 뭐 정보 설계, 화면 설계, 뭐 기타 등등이 이제 내려간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례를 보고서 한번 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페이스북은 자신의 디자인 가이드 프린시플에 의미 있는 상호작용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페이스북 포스트의 나열은 시간순이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더 친한, 중요한 그런 순서로 돼요.
내가 1시간 만에 다시 들어갔을 때 포스트는 50개, 100개가 있겠지만 그 중에 내 눈앞에 뜨는 앞단의 10개는 알고리즘 결과로 의미 있는 상호작용이 벌어질 만한 것들을 위에다 올립니다. 그 다음에 뭐 밑에서 끌오를 하든 뭘 하든 이런 것도 다 의미 있는 상호작용이 벌어지도록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면에 트위터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개방적이면서 중립적이라는 표현을 써요. 트위터도 맨 처음에 시간순으로 최신 순으로 했다가 알고리즘을 개발하면서 페이스북처럼 관심, 친한, 중요한으로 했다가 트위터 유저들한테 엄청나게 욕먹죠. 나는 그냥 다 보고 싶어. 왜 네가 마음대로 고치니? 그래가지고 트위터는 원복을 합니다. 원래대로. 대신에 사용자가 선택을 하게는 만들어요. 하지만 알고리즘 경험에 있어서 페이스북하고 트위터는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그 최상위에 있는 서비스 철학하고 상관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폰의 사진 앱은 사진을 통한 사교성이라는 얘기를 써요. 그래서 사진을 매개로 어떻게 이런 추억 공유나 메모리 쉐어링, 사교할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사진으로부터 어떤 의미 있는 이벤트를 노출하고 그 이벤트를 사용자가 인정하거나 혹은 그거를 공유하거나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들이 결정이 되고 그러고 그 밑에서 이제 고전적인 UI가 작업이 된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구글 뉴스는 우리는 중요성의 피라미드라는 서비스 철학이 있다. 그래서 아무리 개인화를 할 수 있지만 모두가 봐야 되는 거 중요한 것들 위에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거 좀 밑으로 내리고 그 다음에 옆으로 확장할 수 있게끔 관련된 거 볼 수 있게끔 그런 이제 피드 구성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제시하는 방법들 아니면은 뭐 길들이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캐치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많이 오랫동안이라는 서비스 철학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벌어질 뭐 선제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투명성 같은 거는 또 많이 바뀌겠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밑에 것들도 또 바뀐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알고리즘 경험이라는 게 실제로 아주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주변에 많이 다가왔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여러 가지 프랙티스들이 생겨났는데 이게 결국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이제 설명을 한 3가지 정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전적인 컴퓨팅에서 조금 이제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그 사용자나 소비자가 항상 시작을 하고 출발한 사람이 명령을 넣고 결과를 맞고 이렇게 돌아가지 않죠. 점점 더 중요한 것들은 데이터로부터 출발합니다. 때가 되면, 상황이 되면 그럼 데이터로부터 출발하고 그 다음에 그게 예측이나 추철이 되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인터페이스에서 어떤 제시를 할 거고 그것들을 사람들은 이해가 아니라 포착, 짐작하고 답죽이나 길들이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고 여기서 나온 결과들은 다시 데이터에 쌓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인터랙션이 벌어지죠. 벌어지는 것들 매개를 했다 그러면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조금 더 모호한 혹은 또 시간의 사이클이 다른 그런 데서 벌어지는 것들을 이제 고민하게 될 것 같다는 거죠. 제가 요거를 이제 인터랙션 차원에서 좀 이중 코리더 혹은 더블 투웨이 코리더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용자들은 매일매일 행동을 통해서 데이터를 남겨요. 이 데이터를 어떻게 잘 포착할 건가 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인터페이스나 UX의 이제 고민이겠죠. 그럼 이렇게 쌓이면 이 기계는 이제 이벤트 싱킹을 합니다. 어떤 의미 있는 이벤트들이 무엇인가 것들을 하고 이거를 이제 선제를 해서 사용자에게 제시를 하고 사용자는 이제 그 조작이 아닌 길들이기를 피드백 주기를 하고 시스템은 피드백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상태의 변화를 뭉근히 어펙티브하게 비기호적으로 전달을 하겠죠. 그래서 이 사이클에서 벌어지는 인터랙션과 긴 시간에서 벌어지는 인터랙션 또 다르고 여기서 벌어지는 상위에서 프론트에서 벌어지는 것도 고르고 쓰고 선택하고와는 조금 다른 것이다 라는 거를 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것 중에는 직관을 어떻게 디자인할 건가 라는 건데 이런 기계가 만들어낸 직관을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고 수용이 되기 위해서는 논리나 그동안의 뭐 여러 가지 그 로직에 대한 이해 못지않게 현상
혹은 경험의 눈, 뭐 이런 것들로 바라보는 눈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현상을 포착하는 섬세한 감각, 그다음에 어떤 경험의 언어로 구축해낼 수 있는 것들, 그런 능력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편향이 존재해요. 알고리즘을 쓰게 되면은 계속 그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편향을 걱정한 책들이 해외에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보면은 이제 알고리즘 오브 오프레션 이런 책이 있는데 검색창에다가 왜 흑인 여성은이라고 치면은 그 밑에 화가 나 있고 시끄럽고 그다음에 뭐 게으르고 이런 말들이 이제 뜬다는 거죠. 이게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검색할 때도 자가 침전이라고 그러는데 계속 그 사이클이 좁아지는 거예요. 막다른 골목으로 여러분들을 몰고 가는 거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근데 이게 신자유주의라고 그러는 굉장히 강력한 파워를 가진 집단들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방법이에요. 개인의 세상에 몰입해서 굉장히 소비 주체로서 만드는 데는 유리합니다. 하지만 사회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느 넓은 시각을 가지고 제대로 판단을 하고 그렇게 보도록 하는 데 있어서는 이거는 또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극복을 해야 될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페이스북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우리는 포스트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기는 엄청나게 많은 그 피드백을 게더링하는 장치들이 있어요. 결국 대부분의 플랫폼 서비스도 그렇고 이런 인공지능 서비스들은 데이터를 많이 모아야만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포스트는 유인물, 디코이에 해당합니다. 유튜브에서 우리는 동영상을 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유튜브에서 중요한 건 동영상이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그 속에 쌓이는 우리들의 취향과 어떤 선택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한 예측이 돈이 되기 때문에 행동 예측성을 가지는 거는 돈이 되고 기술이 되고 경쟁력이 되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사람들은 데이터를 주고 적당한 혜택을 받지만 이런 큰 뭐라 그럴까요? 그 돈의 흐름 혹은 이제 어떤 권력의 이런 데서 개인들을 좀 자유롭게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경험이라는 거는 알고리즘 결과를 사람들이 어떻게 잘 선택해 뭐 이런 문제도 있지만 경제 사회문화적으로도 여러 가지 고민할 거리들이 많이 있어요. 굉장히 더 강력해진 기계들을 어떻게 우리가 개인들이 대응할 건가, 그거에 중간에 서 있는 사람들이 어떤 포지션을 만들어 줄 건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고민인 거죠.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벡터도그라는 표현이 있죠. 꼬리가 개를 핥는다고.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을 하게 되면 UX나 HCI 하는 사람들은 손 놓고 있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을 하는데 지금 보면 인공지능은 기술적으로는 어느 정도 멈춰 있고 지금 사실 응용처를 찾기 위해서 많은 개발 툴들을 눈높이를 엄청나게 낮춰서 사람들에게 써보게 만들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창업하는 사람들, 학생들이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만들어 보고 있는 실정이죠. 근데 이 상황에서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UX 하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유스 케이스의 발견, 그 부분이 시스템 모델링 하는데 굉장히 강력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게 다 끝난 다음에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게 역할이 아니고 사실 이것이 적용될 분야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를 찾아서 그것이 시스템 모델링 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역할을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